당신은 요즘 머리가 자주 무겁고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순간적으로 시야가 흐려진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고 넘깁니다. 그러나 뇌출혈이나 뇌졸중은 언제나 이렇게 작은 신호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사실은 뇌가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크게 아프지 않아도 조용히 다가오는 위험이 가장 무섭다는 것입니다. 큰 통증이 없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경고다. 이 말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는 단순한 두통이라고 생각하고 며칠을 버티다 결국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이미 작은 혈관이 터져 있었고 곧 큰 출혈로 이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왔더라면 가족들의 후회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뇌세포들이 산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친 몇 분, 몇 시간은 뇌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신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증상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지켜줄 열쇠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뇌출혈과 뇌졸중이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런 전조 없이 갑자기 쓰러지는 뇌졸중 환자를 보며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왔을까 하고 놀랍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뇌졸중은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쌓여온 결과입니다. 혈관벽이 조금씩 약해지고 좁아지고 탄력을 잃어가는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수년 동안 혈관을 괴롭히고 작은 손상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갑자기라고 느끼는 발병의 시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가장 오래 지속된다. 이 말은 뇌혈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흔히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은데 약을 꼭 먹어야 합니까? 아직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요. 사실 증상이 없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뇌혈관은 아프다고 울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조금씩 상처 입고 어느 날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한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어 정기 검진도 받지 않고 지냈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출근길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팔이 힘을 잃었습니다. 검진 결과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심각했는데 본인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몸이 말해주지 않았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는 그녀의 말은 많은 분들의 생각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뇌졸중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증상만으로도 빨리 발병하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버티기도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유전적 요인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용한 위험이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상이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라 불립니다. 오늘 아침 혈압을 쟀을 때 괜찮다고 해서 내일도 괜찮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매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나는 특별히 아픈 데가 없으니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고 작은 생활 습관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혈압계를 줄이고 일주일에 한 번은 수치를 기록하세요. 그렇게 조용한 위험을 눈에 보이는 수치로 바꾸는 순간 이미 절반은 이긴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그렇겠지, 잠을 못 자서 그래 하면서 진통제를 하나 삼키고 넘어가곤 하지요. 그러나 뇌졸중은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 증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몇 초간 시야가 흐려지거나 순간적으로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는 경험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일과성 허혈 발작, 즉 TIA라고 부릅니다.
TIA는 뇌로 가는 혈액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풀리는 현상입니다. 증상은 금세 사라져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뇌혈관에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사라진 증상이라고 사라진 위험은 아니다. 저는 이 말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외래에 오신 6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일주일에 몇 번 오른손이 갑자기 힘을 못 쓰고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괜찮아지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몸이 쓰러졌습니다. 뇌 MRI를 찍어보니 작은 혈관들이 이미 여러 번 막혔던 흔적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이처럼 가벼운 신호가 반복되는 경우 뇌는 이미 곧 큰일이 닥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피로로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의사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일찍 검사를 받고 생활을 관리했더라면 큰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물론 모든 두통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처럼 생활 습관이나 체질에서 오는 두통도 많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두통이 반드시 뇌졸중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평소와 다른 두통, 예기치 않은 시야 흐림, 순간적인 마비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번의 증상은 우연일 수 있지만 2번은 경고이고 3번은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할 신호입니다. 기록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 얼마나 지속됐는지 메모를 남기면 진료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명확합니다. 두통이나 시야 흐림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신경과 검사를 예약하십시오. 그리고 혈압을 꾸준히 측정하면서 수치 변화를 기록하세요. 당신의 작은 노트 한 권이 큰 재앙을 막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밤에 크게 코를 골거나 자는 동안 숨이 멈추는 듯한 경험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겁습니까? 많은 분들이 잠을 깊이 못 잤나 보다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이런 증상은 뇌출혈과 뇌졸중의 위험을 키우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기도가 막혀 산소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이때 혈압은 오르락내리락하며 뇌혈관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장기적으로는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출혈이나 혈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쁜 잠은 조용한 도둑이다. 몸에 힘을 빼앗고 뇌의 시간을 갉아먹는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0대 여성 환자는 평생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밤마다 그녀가 숨을 멈추는 것 같아 깜짝 놀라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수면 무호흡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고 이미 뇌혈관에도 작은 손상 흔적이 보였습니다. 환자는 나는 잠만 잘 자면 괜찮은 줄 알았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잠이 문제의 뿌리였습니다. 물론 모든 코골이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 습관성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도 어떤 경우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아침에 늘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다면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들이고 술을 줄이며 체중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수면 상태가 많이 개선됩니다. 또 가능하다면 수면 검사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좋은 잠은 최고의 치료제이고 나쁜 잠은 가장 위험한 독약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수면 습관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내일의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혈압은 마치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적당한 혈압은 우리 몸을 지탱하고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을 보내줍니다. 그러나 수치가 조금만 높아져도 뇌혈관은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스트레스와 활동으로 혈압이 오르고 밤에는 원래 내려가야 하지만 오히려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변동성이 바로 뇌출혈을 부르는 위험 요인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흔히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까? 증상도 없는데요. 그러나
증상이 없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혈관은 조용히 손상되고 어느 순간 더는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뇌출혈 환자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전날까지 멀쩡히 일하던 사람이 다음날 갑자기 쓰러져 오는 경우 말입니다. 가족들은 혈압이 조금 높다고 했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조금 높은 상태가 수년간 이어지면서 뇌혈관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물론 혈압이 무조건 낮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낮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 어지럼증이나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고령 환자에서 혈압을 얼마나 낮추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관리되지 않는 고혈압이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세요. 특히 아침 기상 직후와 잠들기 전 수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 영분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수치를 눈에 띄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하루의 작은 습관이 뇌혈관의 수명을 바꾼다. 당신의 혈압계는 단순한 숫자를 알려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미래를 예고해주는 창문입니다. 매일 들여다보고 관리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불안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안심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뇌출혈을 막고 싶은데도 습관처럼 손이 가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소금, 기름진 튀김, 그리고 술입니다. 이 세 가지는 조용히 혈관을 약하게 하고 뇌를 위협하는 가장 흔한 범인들입니다. 짠 음식을 계속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이 늘어나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오르면 혈관벽은 늘어났다 줄어들기를 반복하다 결국 약해집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과 포화지방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이 생기기 쉽고 이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혹은 압력을 높여 출혈로 이어집니다. 술은 잠깐 기분을 풀어주지만 결국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위험을 키웁니다. 즐거운 한 잔이 평생의 눈물을 부를 수 있다. 저는 진료 중 한 70대 남성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나는 고기도 좋아하고 술도 끊을 수 없다며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오셨고 검사 결과 뇌출혈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눈물로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힘겹게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작은 즐거움이 큰 고통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음식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적 오래 건강을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몇 년 만에 문제가 생깁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먹으면 안전한가에 대한 기준은 계속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젊을 때보다 훨씬 쉽게 손상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일까요? 식탁 위에서 소금통을 치워두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튀긴 음식은 줄이고 대신 삶거나 찐 음식을 선택하세요. 술은 특별한 날 한 잔 정도로만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단을 바꾸면 훨씬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뇌혈관을 만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식습관을 바꿀 때 당신은 뇌출혈의 위험에서 한 걸음 멀어지고 건강한 내일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어도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뇌를 지켜줍니다. 오히려 거창한 계획보다 매일 반복되는 간단한 행동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건강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이다. 이 말은 수많은 환자들의 삶에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20분만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혈관 탄력이 좋아집니다. 비싼 운동기구나 복잡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집 근처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탈수가 쉽게 오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이로 인해 작은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지지요. 목이 마르지 않으니 안 마셔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시계를 보고 정해진 시간마다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혈압을 자주 재고 기록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숫자로 확인하면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0대 여성 환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기록하며 생활했습니다.
그 결과 약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조금만 수치가 이상해져도 바로 병원에 와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10분 산책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계에서도 얼마나 걸어야 충분한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집 안에서라도 조금 더 움직이고 물 한 잔 더 마시고 혈압계를 꺼내 기록하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당신의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이나 뇌를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아스피린은 혈전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약은 칼과 같아 맞는 사람에게는 치료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된다. 진료실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가 아스피린을 먹고 좋다던데 나도 그냥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스피린은 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위장관 출혈이나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뇌혈관이 약해져 있는 고령 환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70대 남성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아스피린이 좋다고 하여 몇 년간 혼자 복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두통과 어지럼증이 심해져 병원에 왔고 검사에서 소량의 뇌출혈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물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약은 반드시 나에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아스피린 예방 복용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고위험군에게는 효과가 입증되었지만 일반인이나 고령자에게 무조건 권장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 상황에 맞는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당신이 실천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약을 스스로 판단해 먹지 마십시오. 혈액 희석제나 아스피린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관리 아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료가 아니라 새로운 위험을 만드는 셈이 됩니다. 남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으리라는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만의 것이고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길은 의사와 함께 찾아가는 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들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70을 갓 넘긴 남성 환자였는데 몇 달 동안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살짝 저린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을 잘못 자서 그렇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고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출혈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병원에만 갔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작은 증상을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료실과 응급실에서 비슷한 상황을 수없이 봅니다. 손이 잠깐 저리거나 말을 잠시 더듬거나 시야가 흐려졌다가 돌아오는 경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괜찮아지겠지 하며 넘깁니다. 그 한순간의 안일함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집니다. 물론 모든 증상이 다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단순한 피로, 스트레스 혹은 목 근육 긴장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증상이 반드시 위험 신호인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있습니다. 반복되거나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병원에 와서 별일 없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병원에 안 와서 큰일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의 지혜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실천은 간단합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반복된다면 반드시 메모하고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가족에게도 알려두어 혹시라도 증상이 심해질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한순간의 무시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기억한다면 더 이상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기검진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얼굴을 거울로 확인하듯 뇌혈관도 정기검사를 통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위험은 결국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아야 얼굴을 알듯 검진을 받아야 몸속을 알 수 있다. MRI나 CT는 뇌혈관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 줍니다. 또 혈액검사로는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초음파로는 목동맥의 협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의 위험을 미리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저는 한 60대 여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특별히 불편한 증상이 없었지만 가족의 권유로 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혈관에 작은 동맥류가 발견된 것입니다. 아직 터지지는 않았지만 방치했다면 큰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미리 발견하여 수술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늘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여기 없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모든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비용과 불편함 때문에 논란도 많습니다. 학계에서도 무증상 환자에게 MRI를 정기적으로 권장해야 하는지 이견이 엇갈립니다. 그러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인자가 있다면 정기검진은 생명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당신이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연 1회,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뇌혈관 검진을 계획하십시오. 특히 가족 중 뇌졸중 환자가 있거나 평소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작은 불편과 비용이 평생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검진은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리 경고를 듣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이 거울을 보듯 뇌혈관도 정기적으로 들여다보아야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대부분의 비극은 예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뇌출혈 환자들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거의 모두가 작은 신호를 이미 경험했지만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후회로 돌아온다. 응급실에서 만난 한 70대 환자는 평소 혈압이 조금 높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운동도 하고 아직 건강하다며 약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쓰러져 오셨고 그때는 이미 출혈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족에게 조금만 일찍 관리했더라면이라는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또한 의사이기 전에 인간이기에 때로는 환자들의 고집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나는 예외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압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확신하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은 바로 나는 괜찮다라는 자기 확신입니다. 물론 모든 치료가 정답은 아닙니다. 약을 오래 먹으면 부작용도 있고 생활 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고령 환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약을 시작하고 유지해야 하는지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합의는 하나입니다. 관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위험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뇌출혈은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가 아니라 매일의 방심이 쌓여서 생기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정기검진을 받는 것. 그것이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의 방심이 내일의 비극이 된다. 이제 당신은 알았습니다. 알았으니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뇌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는 두통과 어지럼증에서 시작해 혈압과 음식, 생활습관, 약물의 오해까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길 끝에서 드러난 진실은 단순합니다. 뇌출혈은 갑작스러운 재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일 쌓여온 작은 선택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 걷는 길가의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묵묵히 버팁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뿌리를 단단히 내렸기에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혈관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작은 습관으로 뿌리를 튼튼히 내린다면 큰 폭풍이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소금 한 숟가락을 줄이는 것,
물 한 컵을 더 마시는 것, 혈압을 재는 것, 가족과 함께 걷는 것. 이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내년 오늘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여전히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위험 요인이 많아도 건강하게 지내고 또 어떤 이는 젊은 나이에 갑자기 쓰러집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유전과 환경, 생활 습관의 비중에 대해 끝없는 논의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당신의 내일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당신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손에 쥔 작은 실천을 놓치지 마십시오. 걷고, 줄이고, 기록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웃음을 나누십시오. 그 웃음이 당신의 뇌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